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원래는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의 뭐뭐뭐 13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KFC에서 연락이 왔어요? 닭 보내준다고? 협찬한다고? 본사에서. 네. 어떻게 된 건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중이고, 미국 본사에 항의 한번 해보려고요. 하지만 이제 한겨레에서 이것을 본격 소송으로 갈 경우 예산이 드는데 그만한 돈이 없다. 그래요? 한 해에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대요. 소송 비용이? 네, 한겨레가 한 해에 쓸 수 있는 소송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의 다 썼다 이미. 저희도 모르는 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좀 참아달라. 그래서 뭐 제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목은 파파이스로. 뜻은 말이죠. 파파이스, 아빠는. 아빠는. 그거 한 5분 전에 생각한 거죠. 파파이스, 이스라는 거죠. 아빠는 닭을 좋아한다거나, 아빠는 고민이 많다거나, 또는 최근에 이제, 아빠가 미안하다로. 제가 이번에 보면서 그 충남 서천의 버버리 노래방 사장님의 심정이 버버리에서 소송당했다고 하는. 예, 버버리 노래방이에요, 그냥. 거기에 버버리 코트를 입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입장 조건도 아닌데 세계적인 업체 버버리에서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사장님 심정입니다. 후보 중에 김호준의 KBS도 있지 않았나요? KBS로 바꿀까도 생각했어요. KFC에서. KBS가 요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KBS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KBS로 바꿀까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목이라는 게 전통이 중요하니까 쭉 이어온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파파이스, 김호준의 파파이스, 오늘은 제 13회, 파파이스 12회까지는 없어요. 파파이스 제 13회 오늘 시작하는데 그 아빠 이야기 나온 김에 아빠 이야기잖아요, 이게. 파파이스, 아빠는. 최근 이 가장 핫한 정치 현상 중에 고승덕 전 후보의 패러디가 있어요. 저는 이 현상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그 노벨상을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거론되는 횟수, 인용되는 네, 피인용 횟수라고 하죠. 이게 1000회가 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한국 정치사에서 이 고승덕 씨는 패러디 피인용으로 영원히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장면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요즘 월드컵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 좀 가볍게 가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역사에 남을 장면인데, 짧게 영상도 보시면, 만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처음에는 이런 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만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피관 통키, 맞죠? 예. 이런 패러디가 등장을 일본 만화 쪽에서 등장을 하다가 이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런 패러디가 이어지다가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음악 장르까지 에비메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독성 있어요. 이거 듣고 있다 보면 음악적 완성도 높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맥도날드에서 이벤트를 했어. 해피밀이라고. 이게 이제 어느 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매장에 갔더니 해피밀이 없어.
그러자 안타까운 소비자의 마음을 표현해낸 작품인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양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때까지 조롱만 하다가 점점 고승덕 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점점 고승덕 전 후보가 귀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노나 증오 이런 건 사라지고 귀여운 캐릭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선거 이후겠죠. 그렇죠. 선거 이후. 그러면서 이 영역이 이제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해요. 스포츠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친선전에 피했을 때 홍명보 감독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도 뭐냐면 밑에 보면 오렌지 전사 고승덕이 5손가락을 펴보이며 네덜란드가 5골을 넣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마치 뉴스 기사인 것처럼. 네덜란드가 5대1로 이겼잖아요. 스페인에게. 축구 경기로 이제 넘어왔어요. 이 장르가. 월드컵으로. 그러다가 오늘 1대1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러시아 골키퍼가 알을 깠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고승덕 덕이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미움은 사라졌어. 이 기운이 결국 자살골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는 고승덕 전 후보는 말이죠. 대중의 정서를 대리 표현하는 어떤 시적인 존재. 그런 존재에 도달했다.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 한동안 가겠네요. 이것을 능가하는 아이콘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었으나, 최근에, 문 후보가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송채경화 기자가 설명해 줄 텐데, 잠시 또 사악한 저희 벙커팀에서 만든 영상을 한번. 우리 민족한테 고난을 주시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조선 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근데 그런 게으른 거를 우리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서 그걸 깨자고 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 거야. 분단이야 분단.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그 당시에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그냥 포탈에서 기사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는 난리가 벌어졌다고 해요. 네, 그 문창극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SNS상의 문창극 후보자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뭐 윤창중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 안대희 후보자 사태라든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스토리닷 분석에 따르면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 관련 SNS 언급량이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일주일 만에 56만 건 가량 정도 됐는데, 이게 이번 정권 들어서 어떤 인사 관련해서도 이런 정도의 언급량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월드컵보다 많이 된다고. 네, 월드컵보다도 많은 양이고. 이거는 세계적인 겁니다. 월드컵보다도 더 많이 거론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일본에서도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언급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이름이. 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퇴한 날 언급량이 32,000건 정도 됐는데, 문창극 후보자는 사퇴도 안 했는데 12일에 15만 건.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대희 후보자보다 한 6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는 문창극 후보자와 함께 언급되는 인물 가운데 3위가 김기춘 비서실장.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SNS상에서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언론에 보도가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창국 후보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꽂은 게 아니냐 하는 걸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는데 다 아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아니,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꽂았다라고 표현하지 네,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았죠. 네. 둘이 같은 조직에 있었던 적도 네. 있죠. 이사장일 때 이사였다, 뭐 네. 이런. 박정희 기념사업회. 네. 그리고 뭐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사람을 데려왔다. 요런 것도 언급이 됐겠지만 아마 이게 만약에 그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같이 뭐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창국 후보가 한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골 때리는 거는 미국을 잡기 위해서 6.25를 우리 민족에게 줬다. 저는 이게 제일 골 때려요. 이게 뭐 나머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양해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문창국 후보의 하나님은 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한국 사람 수십만 명을 죽이고 수백만 명 집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게? 그 다음에 뭐 남북 대화 아무 소용없다. 뭐하러 남북 대화하냐. 10년 안에 하느님의 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너무 야한데? 알아서 해줄 것이다. 남북 대화 협상 노력할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취지로 그러면은 얘기를 했습니다. 문창국 후보에게 정확하게 어떤 부위를 터치할 건지 물어봐 주세요. 예? 근데 이제 또 갑자기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더니 서청원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갑자기 했잖아요. 네,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창국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거취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감쌌죠. 문창국 후보자를. 그랬는데 어제부터 기류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청와대에서 어떤 언지를 받았다. 청와대에서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새누리당에서 뭐 자진 사퇴를 하도록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언지를 받고 얘기를 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 자기네들도 어차피 표결에 붙이면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자진 사퇴가 당 차원에서도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이번에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크게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굉장히 많이 끌려다녔는데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새누리당이 되겠다라는 그 당대표 후보 김무성 의원이랑 서청원 의원 둘 다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대표가 되면 우리는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대표가 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제치 결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리얼미터 발표로는 그 새정치연합하고 새누리하고 그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도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네, 1.8%포인트. 이대로 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역전. 새정치연합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가만히 있었는데 역전될 위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부정평가가 50%가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이번 취임 이후 처음이고, 처음이고. 잘한다는 평가가 42.7%, 잘 못하고 있다가 50.2%. 그러니까 역전이 됐죠. 며칠 전에 6월 13일에 약간 역전되기 시작했고, 지금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이 문창국 후보가 자진 사퇴할까봐. 참 걱정이 많아요. 저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더라고요. 왜냐하면 총리실 어제도 퇴근할 때 사퇴 절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퇴근했고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문창국 후보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네. 스스로는 네. 하느님이 자기 자신에게 시련을 줘서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실제 청문회로 보내서 결국은 임명을 하려고 할지 안 할지는 문창국 후보는 모르는 거예요. 이 후보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알고 있는 거 그냥 열심히 준비해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정보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문창극 후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열심히 패러디 소재를 써먹으면 되고, 문창극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제 힘,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어 저는 김무성 후보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고 느끼는 게, 김무성 후보가 당대표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 즈음에 추정 60분이 김무성 후보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연관된 비리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김무성 후보가 100% 보호받고 있다면, 타이밍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무성 후보의 의도는 뻔하잖아요. 이제, 차기는 자기니까. 예전에 박근혜, 당대표 시절, 혹은 뭐 의원 시절에 여당 속의 야당 포지션을 가져갔잖아요. 이명박, 각하에 대해서 적정히 거리를 두면서 그것처럼 그런 모델을 김무성 만약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벤치마크를 할 거잖아요. 청와대 잘못했다고 또 했다가 협조도 했다가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오려고 그런 데 대한 견제, 심리 혹은 뭐 소청원 의원이라고 해서 내 새끼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계산에 있는 거지. 뭐 이런 알력도 이게 저는 재밌어요. 그런 게 있다 지금. 늘 권력 내부에 알력과 항상 갈등이 있죠. 있는 거죠. 네.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 보면은 7월 14일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예요. 그때 당대표를 뽑는데, 근데 당내 분위기를 들어보면 김무성 의원 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비박을 대표하는 게 김무성 의원이고 친박을 대표하는 게 서청원 의원인데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친박에 기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저럴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 정치판이라는 게 겉으로는 막 싸우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항상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 모색을 하거든요. 주고받을 걸. 그러니까 김무성과 서청원과도 만나고 그리고 김무성도 자기 살 길 왜냐면 견제가 들어오는 게 확실하니까 이 타이밍에 추정 60분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 둘에 대해서 적절히 거리를 두고 뭐 협상도 해야 되고 써먹기도 해야 되는 우리 김기춘 대원군 또 머리를 막 굴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자기 사람을 바꾸자 버리는 거 아니에요. 민정도 자기 사람으로 총리도 자기 사람으로.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우리나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고발당할래나? 아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김기춘 비서실장을 견제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멀리 나가서, 네. 여러 가지 옷도 입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다. 김기춘 비서실장 스타일 자체가 공주님을 모시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본인을 모신다고 생각하겠지, 머릿속으로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합리하겠지. 김기춘 비서실장이 하는 행동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매우 잘 읽고 그 의중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새누리당 안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죠. 웃기지 말라고 전해주시고요. 그게 확인 안 되는 얘기예요. 직접 이게 물어보지 않으면. 다 확인 안 되는 건데, 분명한 거는 힘 막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이 생기도 날릴 수 없을 만큼. 그렇잖아요? 네, 사실 비서실장 날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저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정권. 그 사람을 날리라고 말할 사람이 오로지 한 사람인데, 날릴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날릴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이 비서실장으로 인해서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그럼 안 날리는 거죠. 잘 처리하는데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 문창국 앞에 안대희 다 그 사람의 작품이잖아요. 그럼 벌써 날렸어야 되거든요. 못 날리는 거예요. 못 날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렇게 국정 운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장 사퇴할 때 얘기가 나왔었죠. 아, 진정한 톱은 그러니까요. 누구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다들. 아, 이쪽이 톱이었구나. 어쨌든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든 자진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청문회를 거치고 아, 저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제발. 청문회를 거치고 본회의에 표결을 할 때 새누리당 의원들도 찍지 않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가 없죠. 표결을. 저는 이게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고
뽑았던,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뽑았던 이들의 밑바닥이라는 거죠. 사실 사석에서는 얘기하던 것들, 자기들끼리를 들킨 겁니다. 속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소위 조선 사람들이 그렇지 뭐, 게으르고 뭐 미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이런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속내를 진짜로 들켜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총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어떻게 끝장나나 모르게. 김어준 총수가 지지 지원하는 문창극 후보.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한 표! 지난주에 선거 관련 이야기, 그중에서 투표 분류지 얘기를 잠깐 했어요. 지난 시간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선거 관련 이야기는 새로 투표 용지를 분류하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선관위에서 2014년형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 제어 장치라고 부르고 있는 노트북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제거하라고 RFP 요청서를 선관위에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납품받은 거는 네트워크 기능이 제거되지 않았다. 실제 납품받은 제품은 이 통신 기능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납품받았고, 그리고 실제 그대로 이번 선거에 사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선관위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거하면 되는데 랜카드를 왜 제거 안 했느냐, 그러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한 분이 왜 제거했느냐고 물어보는 요런 게 달려있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카드가. 요거 간단하게 제거하면 되는데 민원을 제기했어요. 칩셋을, 그러니까 무선랜과 완전히 분리되려면 무선랜 관련 칩셋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제거했냐 물어봤더니 이게 통합되어서 제거하는 경우에 작동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 이 카드는 간단하게 도라이바로 나사 2개 풀어 제거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선관위를 만났어. 이제 직접 선관위에서 성의를 가지고. 선관위가 찾아온 건가요? 선관위에 연락을 해서 만난 건가요? 선관위에서 찾아왔어요. 네. 최소한 해경보다는 나은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관위하고는 제가 악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나 와서 이제 왜 그랬어야만 하는지를 쭉 설명해 주셨고, 그것이 선관위 내부의 실무적 차원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화기애애했습니다. 막 싸우지 않아요. 2시간 동안. 화기애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다. 왜냐하면 어떤 작은 의혹이 있어도 억울해하지 않고 답해주는 게 선관위의 의무고, 내가 할 몫은 조그마한 의혹이 있으면 근거가 있을 경우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거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친해져서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서로. 그러면 이 질문, 레노버의 랜카드를 제거하고 납품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가? 처음에. 왜냐면 RFP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랬더니 선관위 얘기는 안 했답니다. 레노버에. 요구서에는 그 써있다. 요구서에는 써 있어요. 문서로는. 근데 실제 입찰에 참여한 레노버에는 어쨌든 선관위는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중에 디세이블, 지난번에 얘기했던 펌웨어 디세이블,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단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답변인데,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차단한 것으로 얼마나 충분한지 쭉 설명했죠. 하지만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그게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를 떠나 그런 빌미조차 주면 안 된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답변은. 그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끄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분명히 제한 요청서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면 통신 기능을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제거. 있는데 끄라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 그 무선 랜 카드에 기능이 있는데 꺼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끄는 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꺼두는 것은 이 제조사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끄면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냥. 제한 요청서에 제거하라고 한 거는 물리적으로 제거하라를 집어넣은 거예요. 끼워져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끄라. 이거를 왜 제한서에 넣어?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냥 납품받은 쪽에서 이게 썼다면 제조사에게 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이 제한 요청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런 요청 안 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왜 그렇게 물리적으로 제거할 것이 그냥 꺼두면 되는 걸로 변했는지 이것도 답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끄면 되니까. 답을 안 했어요? 아니 소프트웨어적 계속되는 답변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끄면 되니까요. 굳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 장치 그렇죠. 제거하면. 근데 제거하면 굳이 안 뜨는 거죠. 제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그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걸 물어보진 않나요? 자, 그래서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아예 또 물어봤죠. 예. 난 바보가 아니야. 그랬더니 왜 우리가 인터넷 쓰면 윈도우 쓰면 갑자기 윈도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안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보안 패치라고 하죠. 패치. 뭐 드라이버가 더 개선된 게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윈도우가 다운받아가지고 정품인 경우에 그런데 난 이 대목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잘 이해가 안 가냐면 이 노트북이 선관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노트북이라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거는 스스로 노트북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제어 장치. 1년에 한 번 꺼내서 쓸까 말까 한 선거일날 투표지 분류하는데 그 기능을 제어하도록 대만 활용되는 노트북이에요. 상시적으로 연결해놓고 보안 패치 같은 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인터넷을 연결하고 쓰는 제품이 아니거든. 아예 이거는. 제어 장치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투표지를 제어하는 어쨌든 그거는 기능이 있을 텐데. 투표지 개표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윈도우가 아니라 이 윈도우에 개표하는 프로그램을 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보안 패치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 랜카드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하는 것도 실무를 하는 분한테는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선거 오프라인 용도고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것이고 인터넷 상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개표장에서도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하는 제품인데 뭘 자꾸 보안 패치를 합니까? 한 번 깔아서 잘 돌아가면 그냥 계속 잘 돌아가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거 사무용이 아닌데. 맞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편의의 문제예요. 편의. 인터넷으로 보안 패치를 해야 하고 랜카드를 껴야지 연결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은 뺐다 꼈다.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면 뺐다 끼면 되잖아요. 랜카드를 받아서 그게 필요할 때 끼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보안 패치 필요성이 등장해도 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또 뭐 그 얘기도 했죠. 1400대나 되는 데다가 그게 맨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편의의 문제를 실무자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편의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관위 투표 과정이 과연 완벽한가를 따지자고 하는 의도는 편의만 따지면 인터넷 투표하죠. 그래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안 장치를 걸었다고 말하죠. 계속해서. 맨날 뺐다 뺐다 하라는 것도 아니죠. 한번 빼면 되잖아. 한번 우리한테 부탁하라니까. 제거하지 않고 납품받은 이유는 그렇다고 치고 왜 제거할 수 없다고 했냐? 제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선랜과 완전히 분리되려면 무선랜과 관련된 칩셋이 제거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장이라서 칩셋이라고 하면 기판에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뜯어내면 작동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칩셋이라는 단어 때문에 나는 무선 랜 카드라고 했다면 제거할 수 있다고 했겠지만 칩셋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다. 혼동이 좀 있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칩셋이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무선 칩셋은 무선 랜카드 위에 있는 거예요. 무선 관련 칩셋은. 그렇잖아요? 랜카드가 있는데 그 랜카드 위에 칩셋이 있잖아요. 뭐 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제 말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칩셋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무선 랜카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칩셋을 제거하라는 것도 막 보드 아무 데나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무선 랜카드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이 해명도 잘 납득이 안 갔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납품을 받은 후에 임의로 노트북에서 무선 랜카드를 제거할 경우에 AS가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와서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죠. 성관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AS의 문제도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레노버 AS에 전화를 해봤죠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버 U330 그 유저인데요. 유저 아니에요? 네네. 그 회사 저희 규정상 무선 랜 카드를 빼야 돼서 네네. 그 PCI 타입 카드라서 네네. 그냥 드라이버로 뺐거든요. 아, 네, 뵈셨고요. 네네. 예. PCI 카드는 지방에 있고 근데 그 키보드가 잘 안 먹더라고요. 아, 키보드 잘 안 먹히시고요. 예, 뭐 다 안 먹히는 건 아니고 잘 안 먹는 키가 네네. 하나 있는데 그걸 네네. 좀 AS를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시고요. 예.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얘네? 아, 서울이고요. 아, 서울이시고요. 예. 아, 그런데 무선 랜 카드만 뽑고 네네. 그대로 덮어서 잘 쓰다가 그렇게 된 건데 네네. 그 친구가 그 뒷뚜껑을 열면은 AS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아, 그건 아니고요, 얘네. 예. 네, 다른 유저분들께서 그 메모리라든지 따로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건 아니고요. 아, 그럼 무선 랜 카드 지금 뽑아서 제가 했는데 그거는 뭐 무상 AS랑 관계는 없는 건가요? 네, 그건 과거에 없고요, 얘네. 땡! 뭘 더 들어? 이거 뭐 충분하지? 그 뒤에 이제 정말로 접수를 하고 난리 났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FRU라고 전문 용어 나면 어려운 거 같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거. 램이 모자란다 메모리가 램 꽂고 그런 거예요. 개인도 되는데 선관위가 100억이 넘게 이걸 사면서 뚜껑 열어서 그거 뺐다고 해서 AS를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나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성관이한테만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 가능성이 하나 남았네. 응? 1000대가 넘어서 안 해줄래나? 응? 여하간 서로 만약에 뚜껑을 열어서 AS를 안 해주는 문제 때문에 제거를 안 했다고 칩시다. 그게 기껏 노트북 회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뚜껑 못 열어야 되겠어요? 난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아, 그거 뺐어야 하는데 노트북 회사가 안 된다네, AS가. 이거는 그냥 동네 아줌마가 하는 얘기예요. 아줌마 무시하는 발언하고 그러세요. 동네 아저씨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관위 오신 분들 세 분은 성심성의껏 자기 권한 내에서 답변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실무적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이 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기판이 있으면 나사 있죠? 십자 하나는 뺀 거예요. 요거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났더니 굉장히 많은 메일이 왔어요. 상당히 많은 메일이. 첫 번째는 걱정. 이거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뭔가 잘 모르고 한 거거나 그런 거 아니냐 걱정해주는. 두 번째로는 욕. 이 음모론자 새끼 죽어라. 또 지랄이냐, 뭐 이런 또 거. 지랄이냐. 세 번째 유형은 자신들이 전문가라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미 보안자문위원회라는 걸 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정당으로부터 전문위원을 추천받고 정부, 민간 사이드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난 3월 27일에 실제 보안전문회의가 있었어요. 새누리, 새정치연합, 정의당에서 각 한 명씩 전문위원을 추천해서 3명. 그리고 정부, 민간연을 섞어서 5명. 총 8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저는 이 보안회의 장면이 굉장히 볼 때마다 웃긴데 이렇게 엄격하고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 내에서 보안회의를 하고 실제 작동하는 것을 보안요원들이 참석했고 이것은 보도자료로도 뿌려졌어요. 보안회의를 했는데 뭘 했을까? 그러면 가장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개표 분류를 담당할 소프트웨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이미 검증되어서 무결성 검사라는 걸 작동할 때마다 카드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짜졌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기서 검토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새누리 쪽 위원 말고 정부 쪽 위원 말고 민간과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잘했습니다 답하지. 그게 아니라 그때 이 프로그램을 어떤 언어로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했죠? 나머지는 아무도 답을 안 하고 그 중에 한 분이 답을 했는데 C 혹은 C++.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다. 실제로 사용된 언어는 뭐냐면 델파이하고 비주얼 B.NET이라는 언어예요.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이걸 헷갈릴 수는 없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분은 확 들어오실 텐데 몰라. 나 이걸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자 소스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봤다면 자 라인이 얼마나 됐죠? 프로그래밍 짰을 거 아니에요. 100라인 수준이었나요? 1000라인 수준이었나요? 몰라.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검토를 했다면 이게 정말 제대로 짜졌는지 문제가 없는 건지 라인 바이 라인을 검토했다면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임무를 부여받아서 정말로 여기서 하나의 구멍도 없어야 된다고 치밀하게 따져봤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 언어를 본 건가요? 그렇죠. 소스 코드를 봐.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 걸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보안 점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프로그램이 A 후보에 갈 걸 B 후보로 넘기는 작동을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 그게 있나 없나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의심되는 특정 함수 콜이 있었더냐 없었더냐 물어보니 몰라.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보안회의를 잘 했나요? 네. 이거 말고. 거기 최소한 참석했던 분들은 추정하기로는 이것을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야당 쪽의 추천 인사나 민간 쪽의 위원들이 사실은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충분히. 혹은 이 소스 코드를 사전에 줘서 검토한 게 아니라 당일 회의에서 검토했다고 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리 소스 코드를 읽을 줄 아는, 검토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 하면서. 그러면 이 소스 코드가 문제가 없다고 치고 일단, 그게 이 기계에 이식되는 과정을 봤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쳐요? 그게 고스란히 여기에 컴퓨터에 담긴 건지 아닌지 확인해 봤냐고. 그거 확인한 사람 없어요. 봤다는 사람. 그래서 선관위의 설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는 투표 보조 장치여서 그렇게 분류가 된 뒤에도 오류가 있을지
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검표원들이 유관 그렇죠. 검사를 한다. 그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왜냐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야, 이건 기계 하나하고, 이게 뭐 기계니까 오류가 있겠지. 오류가 있더라도 나중에 사람이 다 잡아낸다니까? 그리고 프로세스 전체를 봐. 라고 말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그러나, 그럼 전체 프로세스를 몰라서 제가, 이거 한 건 올렸어. 이러는 거냐? 아니다. 기다려 보시라.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안 카드를 끼워서 이 프로그램이 무결성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지금의 검증 정도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그 상태로의 프로그램을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는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이오스니 뭐 펌웨어 얘기 이런 얘기는 이 무결성 검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프로그램 무결성을 따지는 거지 그거는 부팅이 되기 이전의 문제 혹은 운영체제의 문제거든요. 운영체제에서 뭐 장치관리자가 안 나오게 했다. 운영체제에서 장치관리자가 안 나오게 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장치관리자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귀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는 윈도우의 무결성을 검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윈도우 프로그램의 소스를 MS에서 공개 안 하니까 뭘 보고 비교를 합니까? 원래 윈도우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무결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심어져 있는 분류하는 프로그램이 원래 심은 대로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심기 이전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대로 따졌느냐. 이런 얘기는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소수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미리 문의를 하고 자기 돈 들여 전화해보고 답변을 얻고 이상해서 다시 현관한테 물어보고 일반인인데 이런 그 정당 추천에 일반인 그 위원들에게 전화해보고 그거 보셨나요? 천줄이던가요? 씨뿔뿔이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메일이 많이 왔어. 메일이 많이 왔는데. 매일 해명 방송은 아니니까. 네. 칭찬하는 메일은 없었나 봐요. 칭찬하는 메일은 제가 읽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읽질 않아요, 잘.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메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명을 할 만한 반론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펌웨어를 너무 컴퓨터 전문적인 얘기 나가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레노버 바이오스가 소스가 있어야 그걸 고치는데, 레노버가 그 소스를 왜 주겠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라고, 이 바이오스 소스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보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소스가 있어야 고치지.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의 세계는 깊고 넓은 겁니다.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어. 뭔 말인지. 아니 모른다 그냥 들어요. 디어셈블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캐체를 하는 거지. 조립된 걸 프로그램을 거꾸로 보고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 끄덕거리지 마. 그러니까 펌웨어를 디어셈블 해가지고 헥사 코드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진짜로 그쪽 분야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들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뭐 또 무슨 욕하는 사람 중에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욕할 때 욕만 하라고. 그럼 한두 줄 읽고 말잖아. 욕 밑에 왜 욕을 하는지 길겠어. 그럼 또 읽어봐야 돼. 그러니까 욕만 하라고. 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돼서 누가 당선되느냐는 선거 직전까지 굉장히 관심 많고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끝나는데 근데 이 선거 결과가 주는 영향은 다음 선거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 결과가 정확하게 민심의 오로지 반영만으로 이루어진 건지 사실은 다음 선거까지 내내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음 선거에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진짜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월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선사나 또는 해경이나 업체가 해낼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은 뭐가 있을까 따져보자고 했고, 그래서 그런 사안을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 귀납적으로 어떤 결론을 향해 가보자고. 그런 사안 중에 첫 번째로 학부모 그리고 생존한 아이들 혹은 시신으로 돌아온 그 아이들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는 주장이 생존자 학부모 대표에 의해서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이것은 학부모 당사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여 워낙 너무나 큰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작은 사안에도 민감해하거나 혹은 실수로 삭제했을 수도 있는데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이자 법률 전문가 중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지금 이 생존자 혹은 유가족 학부모들과 계속 접촉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그분은 제3자로 이런 학부모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일단 그 전화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 생존 학생 학부모 대표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던 와중에 예. 16일 사고 당일날 통화를 분명히 했는데,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전과 후의 통화 목록은 있지만 그 자녀와 통화했던 기록은 사라졌다. 예, 그리고 그것이 본인뿐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박 변호사님이 예. 혹시 직접 그런 사례를 듣거나 혹은 그 핸드폰을 보거나 하신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제가 그 안산 쪽으로 가서 이제 부모님들, 가족분들 만난 이후로 네.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 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많았어요? 예,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뭐, 부모님들이 뭐 특정 반에 뭐 몰려 계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골고루 좀 계셨고, 또 희생자 가족분들, 생존자 가족, 뭐 골고루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듣기로는 예, 통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1시간 이상 통화 시도를 계속 했는데 분명히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1시간 이상 자신이 통화 시도한 기록 자체가 없더라. 예, 그리고 이상해서 이통사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역시 없더라. 예.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들은 사례들, 네. 또 간혹은 이제 핸드폰을 직접 보여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초에 통화한 내역들은 있는데, 4월 15일과 16일 날 통화 내역은 없는 그런 화면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족분들에게 이제 통화 내역을 직접 통신사에게 좀 요청을 해서 받아오시라 이런 요청들을 해서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서로 맞춰보는 작업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확인 예. 과정 중이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유가족 분의 케이스는 시신이 발견돼서 예, 시신을 인도받고 나서 나중에 핸드폰을 받았는데 예, 그 핸드폰을 봤더니 당일날 예, 아이가 16일날 부모에게든 누구에게든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없더라. 예, 배가 사고가 나고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노력을 분명히 했을 텐데
예. 그 16일 당일날 통화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예. 이런 분도 계시던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맞지는 않죠, 그죠? 제가 들었던 수많은 케이스들이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부모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통화를 네. 수하려고 했었던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저- 케이스들에 비춰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통화가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 휴대폰에 통화를 하려고 했던 기록 자체는 있어야 하는데 예. 그 기록조차 없어서 그 사고 당일날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은 채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하죠. 분명히. 그렇죠. 예. 실제로 해경이 이제 유심칩을 뭐 뽑았다 다시 꼽은 뭐 그런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이 전반적으로 이제 휴대폰과 거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 휴대폰을 따로 모아서 혹시 이것이 삭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건을 전문가에게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그 결과가 지금까지 66대 정도의 핸드폰을 저희들이 판매받아서 복원 및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1차적으로 수거된 그 66대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하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은 부모님들이 격앙되어서 혹은 지나치게 예. 감정적이어서 일부가 혹은 또 실수로 이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부모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게 소수의 주장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뭐 어떤 반에 있는 일반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혹은 생존자 학부모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존자든 희생자든 그리고 또 부모님 사이드의 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희생된 아이들에서 나중에 찾게 된 폰에 봤더니 그날 사고 당일날 아무한테도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통화가 성공한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건 기록이 없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사실 이게 입증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다면 사실은 폰을 어떻게 했다 원격으로 이걸 떠나서 이 통사의 기록도 없다고 하면 그죠? 이거는 첫 번째 이 통사가 협조를 했거나 두 번째 이 통사를 해킹을 했거나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아직 답을 주는 사람을 못 찾았어요. 사실은. 계속 찾고 있고 적어도 이게 단순히 일부의 감정적인 주장이거나 소수의 주장이거나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선사, 해경, 뭐 군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들 케이스가 아닌 것. 예. 그날 혹시 광범위하게 이 통화 목록에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해서 다른 케이스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것이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렵지만 그런 사람의 주장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어디에 신고했는데 뭐 예를 들어보자고요. 나는 해경에 몇 시에 신고했는데 지금은 해경에 신고한 최초의 사람이 학생이고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예. 시간도 나오고. 그러다 먼저 누군가 신고했는데 그게 없다. 나중에 자기는 했다고 주장하는데 자기 폰에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신고를 받은 해경에도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환장하는 거지. 난 했는데.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건지 혹은 그 외에도 꼭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통화 목록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이 사라졌다는 케이스를 들었거나 아시는 분들이 있거나 하면 저에게 좀 메일을 부탁드려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길에서 뛰어다니면서 전화한다고 찾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찾으려고 노력해봤는데
그런 분들이 나서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우선 누구인지 모르고요. 나서지도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제보를 바라고요. 이건 어설프게 주장하면 그야말로 또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주장이 단순한 유언비어로 치부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일단 다수의 증언이 있는 거고 박주민 변호사 얘기가 그 60개 넘는 폰을 협조를 받아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네. 거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저는 지난번에 그 증언을 듣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거는 아직 뭘 특정하기는 이르지만 그러면 그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를 누군가 했다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뭔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지난 세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건의 재구성을 막는다든지 혹은 뭐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의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은 공식 발표 이외에 재구성이 불가능해요. 수사본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사건의 구성 외에 더 일찍 사건이 벌어졌는지 혹은 더 일찍 그것을 감지한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혹은 뭐 생존 학생이 정말로 10시 반 이후에는 아무도 없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과연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계속 알아봐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본 거고 이제 앞으로 학부모, 학생뿐만 아닌 일반인들의 케이스 혹은 뭐 나는 해경인데 그랬어. 해경이 저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를 들었어. 혹은 내가 해경의 친구인데 자기 핸드폰 삭제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케이스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메일 주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새롭게 할 얘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는데 다이빙배 논란이 이 사안 중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사기꾼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인이라는 얘기까지. 오늘은 이 다이빙배 관련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다이빙배를 철수했는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 듣기로는 아무도 구출하지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철수했다. 이거예요. 이정인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나는 왜 그랬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해외로 가버렸고 최근에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도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김명기 UDT 간사 사실은 세월호 현장에서 이종인 대표를 처음 만났고 그리고 이종인 대표의 다이빙배를 처음 타봤던 그러니까 친분이 있거나 직원이 있는 사람이 아닌 그 현장을 경험했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왜 다시 물어봤냐면 그분이 이종인 대표가 있는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자기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현장에 가서 필리핀 현장에 가서 왜 그때 철수했는지 이제 좀 얘기해달라고 그 얘기를 돌아온 김명기 간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어요. 뭐라더냐. 그 인터뷰를 잠깐 먼저 들을게요. 지난 시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미 잠수사들이 너무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이빙벨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몇 명이었죠? 5명이었나요? 네. 원래 이제 24시간 내내 한다는 게 이 5명이 24시간 내내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을 하고 교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연속 잠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제 감압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잠수하러 내려가면 기압이 다르고 올라오는 동안 이제 기압이 달라서 혈액순환에 기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방울이 생겼다는 건 그 공기방울이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소위 잠수병이고. 그게 생기지 말라고 천천히 압력을 맞춰가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죠? 벨이 가장 좋은 점이 제가 생각하는 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류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몸으로 무엇을 붙잡지 않고도 수심한 5m, 6m 지점에서 감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혼자? 예, 혼자. 하지만 거기는 조류가 세잖아요. 예, 사람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조류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언딘 바지선에서 지금 잠수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뱃속에 세월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작업할 수 있어요. 위에서 공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 문제는 못하는 이유가 감압 때문에 그런데, 예. 이 30m 정도에서 10분 작업을 했다. 그러면 감압하는 시간까지 위로 올라오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20분, 30분, 1시간 막 늘어나요. 그러면 감압하는 시간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30분 작업은 최소한 30분 이상 감압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조류가 세기 때문에 올라올 때 못 버틴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다이빙벨은 30분을 그 빠른 물 속에서 버틸 수가 없다. 없어요. 감압하는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감압하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잠수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빙벨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 거기서 5시간을 작업을 해도 5시간 감압하면 되니까. 네. 그동안 가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다이빙벨이 유리하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30분 잠수하고 올라오는 30분 동안 감안하고 다음 팀 들어가고. 네. 그래서 연속 작업이 계속 가능하다. 20시간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타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다. 네. 되게 조금 기분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황홀했어요. 네. 잠수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네. 정말 이건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거는 행운이죠. 그 안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오버 아니고? 오버 아니고. 심지어 벨 안에서 마지막에 제 새벽에 들어갔을 때 서로 대화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벨 안에서? 네, 작전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언제 이거 물고 들어가서 물속에서 대화를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여러모로 이것저것 좀 신기한 경험들 참 좋았죠. 그 안에서. 희망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잠수 오래 할 수 있고. 분명히 되겠구나. 네,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위치를 잘못 알려줘서 시간 낭비했다. 네. 분명히 이 배의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니어서 하루 종일 낭비하고 나서 해경이 아니라 해군에게 물어봤더니 거기는 거기가 아니라고 했다. 네. 그래서 옮길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잘못 알려진 위치에서라도 작업을 해보자. 해서 들어갔고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본인은 판단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종인 대표가 철수하자고 결정을 하셨고 그때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셨겠군요. 왜 가자고 그러는지. 분명히 성과 낼 수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종인 대표 가자고. 이종인 대표가 그 잠수사들의 신변을 보장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들으셨다면서요. 바이전에 대고 해경 고속정이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그래서 그 위치가 게다가 다이빙 벨이 있는 위치고 잠수하는 위치여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우리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 직접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레저 다이빙 할 때요. 다이빙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다이빙으로 예를 드니까, 어쨌든. 레저 다이빙을 할 때 SMB라고 그 주황색 막대기예요. 풍선 같은 건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저희가 주머니 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상승을 해야겠다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위로 쭉 이렇게 뜨죠. 국제적인 표식이에요. 협약된 표식이에요. 이 밑에 다이버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선박들은 조심해달라. 일로 오지 말아라. 그래서 잠수하던 다이버가 올라갈 때 갑자기 고속정이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 자기가 풍선을 물로 띄우는군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어선들이 오질 않아요. 알아서. 그런데 해경정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 다 하는 건데. 근데 그 해경정이 뻔히 알면서 거기 다이빙벨이 있다라는 아니 전 국민이 다이빙벨이 투입된 건 다 알았죠. 그때. 근데 그거를 알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는 뭐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도 이제 모르는 배도 그렇게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벨 안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바이슨 위에 계셨던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실수를 만약에 해경정이 실수를 했다 쳐요. 그러면 위에서 막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미친 새끼들 막 그랬겠죠. 네네. 네. 그랬는데 해경정 그 정장이 네. 쳐다도 안 보더래요. 네. 만약에 실수였다면, 네, 실수였다면. 진짜 미안하다고 네, 했어야 되는 네, 상황인데도 네.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욕하고 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의도네요. 네. 그거 보고,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이번에 이 대표님 이제 딴 데서 만나서 그 얘기를 저희 들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당시 철수할 때만 하더라도, 아니, 왜 잘 되고 있는데 철수하지? 이렇게 아셨군요. 네. 저희랑 인터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모르셨군요. 그냥 그러니까 느낌이었죠. 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셔서 철수하지 않았을까. 추정이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만나셨다면서요. 네. 얘기 들어보니 그게 실수였다면 진짜 미안하다고 네. 큰일 날 뻔했다고 해야 될 상황인데도 네. 바지선 위에서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네. 고함을 치고 뭐라고 하는데도 네.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렸다. 네. 의도죠. 네. 그건 의도죠, 당연히. 네. 그런 상황이라면.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 그 가이드라인 위치 잘못 알려준 거, 네. 그쪽 해경 쪽에서는 그랬거든요. 뭐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을 수 무슨 있죠.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무슨 했는데. 컴퓨터라고 그게. 네, 다 의도구나. 다 의도구나라고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이 대표님한테 뭐라고 했죠.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때 인터뷰 때 왜 그냥 실패라고 짧게 말하고. 네. 그래서 막 그 언론들이 네. 다이빙 실패 보도했잖아요. 네. 그때 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네. 실패다. 네. 그럼 가버렸냐고. 네.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이 충돌 사건 말고 그날 아침에 네. 해군에서 네. 그 투스타 분 있어요. 투스타. 예.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드려도 되나요? 투스타 많지도 않은데 뭐 어쨌든.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저희 그 숙소로 오셔가지고 네.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딱 오더니 그냥 뭐 다짜고짜 우리 이제 작업해야 되니까 배 빼라 이랬다는 거예요. 왜 철수한 날 아침에? 네. 예, 그래서 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 빼라고 했군요.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예, 안 하신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어떤 네. 위험한 상황들이나. 네. 비협조 상황들이나 이런 네. 얘기는 다 안 하신 거군요.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을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네, 대표님 그 얘기는 하셨어야죠. 그 얘기를 안 하시면 이게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무조건 하셨어야죠. 그러면 솔직히 욕은 그렇게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욕하는 사람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네. 어차피 욕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네. 그 작업이 잘 돼서 한 사람이 더 빨리 구조되거나 수습되길 네. 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갔을까? 의아한 거지. 네. 욕을 하는 사람들은 한쪽 구석에 정해져 있고요. 그 네.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됐던 사람들이죠. 네. 아이고 잘 걸렸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거기에 그들이 딱 써먹기 좋은 워딩을 하셨죠. 네. 그냥 단순히 실패했다 떠나겠다 하고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네. 빼라고 했군요. 네. 그러니까 다이빙 벨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빼라고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된 거를 보고 제 생각도 그렇고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이제 분명히 이건 되는 거다라고 걔들이 봤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냅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랬을 것이다. 빼라 한 거죠. 그 얘기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네.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거 참 대단한 분이긴 해요. 군에서 나선 적은 없었거든요. 어. 지금까지 군에서 나선 적은 없었어요. 근데 군에서까지 나서서 빼라 하니까 처음으로 밝혀지는 내용이네요. 네. 자, 알겠어요. 이제 대충 이해갑니다. 김명기 간사가 주장하는 해당 해군 소장의 의견은 차후 취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의문이죠. 선사나 뭐 해경이나 업체가 해군 장성한테 심부름 시킬 수 있느냐? 저거 빼라고. 해군 투스타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해경이나 업체가 그동안에 자신들이 주장해온 작업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려고 다이빙벨을 방해했다. 라고 생각했었다며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는 해군 장성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 레벨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연이어서
그러면 해군이 과연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을까? 연달아서 이런 의문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관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라고 했는데 그럼 해군의 장비 중에 거기 써먹을 수 있는 장비는 없었을까? 해군에서 직접 만든 동영상이에요. 해군의 SSU 계속 나오는 거기서 통영함이라고 하는 이 구조 전문 함정이 자신의 장비를 자랑하는 동영상입니다. 챔버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사를 넣어준다. 하지만 이때도 챔버와 외부 간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자, 이 장비를 메디컬 락이라 불리는 문을 열고 닫다가 전체 영상은 자칫 챔버의 압력이 유실되기라도 하면 보시고 잠수사들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감압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사람이. 감압 메디컬 락 사용 끝.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이전에 투입돼. 설명하는 거예요. 98년에 북한 반잠수정의 인형은 자랑입니다. 세계 신기록 세웠다고. 고화 잠수 기술을 도입한 지 4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PCT라고 하는 장비를 타고 PTC라고 하는 장비를 잠수정이 타고 가라앉은 곳의 수심은 150m. 150m까지 내려가고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이용해 반잠수정의 위치를 알아냈다. 북한의 반잠수정을 그리고 심해 잠수사가 투입돼 반잠수정을 와이어로 묶어 연결한 후 바다 위로 인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이빙벨이에요. 이게 밑에 뚜껑이 밑에가 열렸냐 닫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다이빙벨이 있는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장비를, 성과를. 그리고 이게 최초의 도전으로 기록된 150m에서의 선체 인양. 하지만 잠수사들은 평소에도 PTC를 타고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 훈련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장비보다 훨씬 진화된 장비죠. 챔버에 부착해 더 깊이 들어가고 같은 압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가압시킨 잠수사가 이곳으로 이런 거 쭉 이렇게 자랑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안 썼어요. 해군에서 조류가 세서 못 썼다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정조 때 조류가 그렇게 잦아들 때 이 장비를 시도조차 안 한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는데 이건 너무 전문 영역이라서 그렇다고 쳐요. 흔히 말하는 다이빙벨보다 훨씬 진화된 형태의 장비고 용도가 좀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 같은 심해 잠수사를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내려가서 며칠씩 작업할 수도 있대요. 잠수야 이거 안 하더라도 지금처럼 다이버들이 몸으로 때운다고 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 만약에 생존자가 존재했다고 쳐보자고요. 그 안에 어떻게 꺼낼 거야? 아까 다이빙벨 설명 들으셨죠? 그 속에 10분 있었으면 감압할 때 10분은 걸린다고. 그래야 그 압력이나 모든 게 몸에 맞아가지고 기포가 안 생기고 잠수에 안 걸려서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물속에서 3일 동안 생존했어요. 어떤 생존자 발견했어요. 그럼 바로 끄내면 죽는 거예요. 3일간이나 그 압력에 적응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생존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생존자가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장비가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발견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럴 때 이런 장비를 쓸 수 있대요. 그런데 제가 거기 동원됐던 장비들을 이렇게 찾아봤지만 생존자가 있을 때 그 생존자가 무사히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는 거기 동원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생존자가 발견되기만 하면 꺼내면 끝나는 건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 장비를 뭐 조류가 세서 이걸 타고 못 들어갔다고는 쳐요.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런 식의 원리를 가진 장비가 항상 그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생존자가 발견되면 거기 옮겨 타서 그 안에서 감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무사히 올라올 수 있는 장비가 상시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걸 사건이 진행되는 그 실시간 그 당시엔 난 몰랐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 이런 게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동원 안 됐다는 거지. 그럼 진짜로
필요한 모든 장비가 동원되고 그리고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장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냐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이빙벨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막 난리를 칠 때 우리 정부가 정말 구조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는가?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정부의 책임을 따져나갈 때 이런 구멍들에 대해 꼼꼼히, 왜냐하면 저희들은 모르지만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했느냐? 안 했으면 왜 안 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종인 대표에 대해서 딱히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해요. 소송도 당했어요, 지금. 이상호 기자도 사기로 소송을 당했어. 다이빙배에 대해서 사기쳤다 이거지. 이상호 기자를 만났더니 저희가 이때까지 수십 건의 소송을 당했지만 사기로 당한 건 처음이라고. 내 알 바 아니지, 나도 바빠, 소송.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해해주고 이런 양극단의 반응들이 있는데, 실패했을 때 보수 언론에서 정말 반가워했죠. 조선일보니 동아일보니. 왜냐하면 천안함 때부터 눈밖에 났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만약에 정말 사기꾼을 발견한 거라면 보수만 좋아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기꾼을 밝혀내는 걸 좋아하는 건 한겨레도 아주 좋아요.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를 발견했을 때는 우린 본능적으로 달려서 물어뜯게 마련인데, 사실은 이 사안은 그래서 사기를 쳤냐 아니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종인 대표의 역할 중에 대단히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명이나 여러 가지 반론이 존재하겠지만,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3일째에 이종인 대표가 JTBC에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는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안타까워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만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실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했어요, 저는 사실. 초반에 이틀은. 근데 이종인 대표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할 수 있는 걸 다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처음으로 가졌다고요. 이분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았으면 사실은 세월호가 지금만큼이라도 여러 가지 의혹의 덩어리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최초의 강력한 의문 제기가 있었고, 그 역할로도 저는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 이분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불이익,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하면 말고요. 아니, 저도 이분을 천안함 취재하면서 처음 만나가지고 그 뒤로 계속 뵀는데, 가끔씩 이 말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게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몇몇 언론에서 인용을 했던 그 말할 때의 대목이, 제가 아는 이종인 대표의 표현은 일단은 그랬을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 가족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거고, 자신은 전문가고, 그런 높은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으면 결과적으로 난 실패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나머지는 변명이고, 네. 구질구질하다. 성격이기도 해요. 여하간 저는 이제 이 다이빙벨이 뭐 꼭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혹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다이빙벨 사안을 통해서 이거 다이빙벨을 막으려 했던 것이 단순히 해경이나 업체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다이빙벨을 비롯하여 그러면 필요했던 모든 장비가 투입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 영역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거론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오늘 할 얘기의 요약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선거 관련 얘기할 때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거처럼 중요한 사안은 어떤 작은 의구심도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뭐 걱정, 우려, 의혹, 이 모든 것에 선관위는 성실히 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구멍을 이런 걱정이나 우려를 활용해서 찾아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우려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쳐버리면 그런 우려나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방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객관적이고 자기는 음모론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데 에너지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99개 중에 하나를 찾는데 보태야 되는데 그래도 겨우 찾을까 말까 하는데 이런 사안은.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건 음모론이 아니라고 말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들어도 부담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김보요. 사실은 세월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월호 초반에 음모론 그 외에 유언비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월호도. 왜냐하면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희는 사실은 왜 죽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 그게 추모가 되는 건가요? 니네들은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헛되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 못 말해주잖아, 지금은.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힘든 과정이나 혹은 가끔은 잘못된 추론을 하면서까지라도 계속해서 진짜 진실은 뭐지? 계속 찾아가는 게 그게 추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이거였어 이유가? 라고 내놔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파파이스는 이렇게 진실을 찾는 것으로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